이제 지금은 이제 과세 표준부터 가니까 과세 표준 7페이지부터 가보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부터 나가요. 그리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이제 원칙은 본인이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신고를 하니까 취득 당시에 취득했을 때 신고 가액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원칙은 내가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했을 때는 그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게 바로 이게요.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내가 신고를 했더라도 그 금액이 정부가 정한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버리면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단 연부로 거래할 때는 여기서 연부라는 것은 누구하고 거래를 통합니다. 그런가요? 국가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는 것은 사실상 실제로 연부금을 지급했으면 지급한 액수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연부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액수로 가겠습니다. 이제 1번에 보면은 다만 단서 나왔잖아요. 연부라는 단어 보이잖아요. 연부 보이면은 끝에 가서 사실상 연부금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돼요. 연부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이제 가봐요. 실제로 취득 가격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무엇하기 위하여 그랬는가요? 보면 취득하기 위하여. 이 지문만 보면 돼요. 취득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취득 가격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1번은 건설 자금 이자네요. 그러면 건설 자금 이자는 요게 취득 자금 이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건설 자금 이자는 취득 자금 이자이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취득 가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의무적으로 부담했어요. 그러면 의무적이란 이야기는 취득하려면 반드시 부담해야 되니까 당연히 취득 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했어요. 그럼 이 돈을 지급한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란 얘기인가? 취득하기 위해서. 그럼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취득 가격에 포함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 두 개예요. 여기 두 개 있죠. 이 두 개 지문을 이해하는가 모르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할부이자와 연체료도 이 할부이자나 연체료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취득 가격에 포함하는 거예요. 당연히 포함을 해야 돼요. 포함을 해야 되는데 단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부담했을 때만 예외로 봐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부이자와 연체료는 원칙은 제외한다는 이야기인가? 원칙은 포함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원칙은 포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 부담했을 때만 예외로 봐주겠다. 개인,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부담했을 때만 예외로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도, 이 중개보수도 원칙은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니까 취득가액에 들어가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부담한 것들만 봐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도 개인이 부담한 것은 봐주고 법인들이 부담한 것만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이제 채무인수.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무엇하기 위해서 인수했으니까? 취득하기 위해서. 그럼 당연히 취득가격에 포함이네요. 또 채권을, 주택 채권을 구입하는 것은 뭐 하려면 반드시 구입해야 되니까. 취득하려면. 그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채권을 반드시 구입해야 되니까 채권을 사고 파는 것도 채권을 사고 파는 것도 무엇과 관계 있으니까 취득과 관계 있으니까 당연히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다. 근데 광고 선전비는 광고하는 것은 취득하려고 하는가요? 팔려고 하는가요? 팔려고. 그럼 취득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 전기를 이용하고 전기를 사용하고 내는 것은 요거는 사용료지 취득 가격과는 아무 상관없는 돈입니다. 또 취득 물건과 별개로 지급된 내용.
취득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급됐으니까 취득가액 계산해서 제외합니다.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여기 또 중요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니까 내가 부담을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는 직접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 계산해서 제외합니다. 계산 문제 풀 때 혹시 부가가치세가 나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계산한다, 빼고 계산한다. 빼고 계산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제 할인을 받았네요. 할인을 받았으면 할인액은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다, 안 들어간 돈이다. 안 들어갔죠. 할인을 받았으니까 안 들어갔으니까 제외. 안 들어갔으면 제외. 들어갔으면 포함.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 이제 이 내용을 문장으로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봐야 돼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다.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다 그러면 무슨 자금 이자로 읽어버리면 된가요? 취득 자금 이자니까 포함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두 번째요. 취득에 필요한 용역 제공을 받고 이 돈을 지급했는데 대가를 지급했는데 이 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하기 위해서 지급했다. 자, 취득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포함한다.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을 위해서, 취득하기 위하여 이 단어만 계속 생각하면서 풀어내시면 돼요.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무엇하기 위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그러면 포함이다. 또 채권,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하는 것은 물건을 취득하면 채권을 반드시 구입해야 되고 미리서 팔면서 손해봤더라도 이거 손해보고 판 이유도 뭐 하기 위해서 사고 팔았으니까 취득하기 위해서. 그럼 당연히 또 포함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취득하기 위하여 요 단어만 가지고 계속 풀어내시면 돼요.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그 말은 이 가격은 내가 사실이라고 확인을 했는가? 정부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는가? 정부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객관적 증명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딱 나오면 객관적 증명하고 쓰시면 돼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으면 사실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정해보죠. 내가 국가한테서 물건을 취득했으니까 그 금액은 사실로 확인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사실로 인정이 돼요? 물어보면 국가가 물건을 팔았을 때는 팔고 나서 며칠 안에 미리서 통보해 놓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으셔야 돼요. 국가가 물건을 매각했을 때는 매각일로부터 30일 안에 매각 사실을 통보하니까 내가 취득세 신고를 60일 안에 신고할 때 미리서 내가 신고하더라도 정부는 얼마에 거래했는지 이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가져올 때 외국에서 끊어온 영수증을 우리 정부가 거부해버린 거 아니냐? 사실로 인정해 주는가? 인정. 사실로 인정. 법원에서 법원의 판결문에서 증명이 돼 있으면 그 금액은 사실 확인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개인들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기록된 것을 이거 확인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당사자끼리 합의한 거니까 사실 안 된다. 법인 장부상에서 증명이 됐다. 그럼 장부상에 기록된 것을 외부 감사 기관들이 확인했으니까 사실로 확인됐다, 안 됐다? 됐다. 개인들이 작성한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확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매, 국가기관을 통했으니까 됐다. 또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요. 거래신고를 할 때는 가격에 대한 검증을 한다, 날짜에 대한 검증을 한다. 가격에 대한 검증을 했으니까 그 가격이 사실로 확인됐다, 안 됐다? 됐다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사실 확인되는가 안 되는가만 보고 문제 지문으로 이제 연결해요. 공매는 누구를 통해서 거래되니까? 국가를 통해서 거래되니까 그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았더라도 사실 확인됐다, 안 됐다? 됐다. 됐으면 뭐라고 붙이면 된다? 사실상. 됐으면 사실상. 만약에 안 됐으면 시가 표준액.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부동산 거래신고. 거래신고했네요. 부동산 거래신고가 딱 뜨는 순간 거래 가격 검증이다. 날짜 검증이다. 여기서 검증이라는 것은 가격을 검증했으니까 그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사실로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사실 인정. 검증됐으니까 사실이다. 근데 한 단계 더 생각하셔야 돼요. 검증이 됐다고 해서 정부는 뒤에서 조사 안 한다. 또 조사한다. 또 조사한다. 오늘 학원 가서 일요일인데 수업 간다고 하면 집에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믿는데 뒤에서는 뭐 한다. 조사한다. 진짜 학원 갔는가? 조사한다. 아니 그냥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 아침에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아침에 나간다 하니까 뭘 또 나가냐고 그래요. 아니 오늘 간다고 오늘 또 수업 있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믿더라고요. 아니 오늘 하고 내일 연휴잖아 그러더라고요. 연휴. 그럼 우리는 뭐해요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우리는 뭐해 그러더라고요. 나가 수업해야 돼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수업하러 가면 뭐 있냐 그러더라고요. 없어 내가 그랬어요. 예? 없다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럼 못하러 가냐고 그래요. 아니 시험은 봐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아니 시험은 본인이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이 시험 보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 그러니까 학생이 시험 보긴 해줘야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언제나 생각을 해요. 만약에 무조건 사실로 인정이 됐다고 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100% 믿어버린 게 아니라 뒤에서 조사한다는 거. 그러면 검증이 됐더라도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이 되면 확인된 것하고 검증된 걸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걸로 계산한다. 큰 걸로 계산한다. 큰 걸로. 검증이 떨어졌더라도 세무조사 금액이 검증된 금액이 조사 금액보다 적어버리면 그때는 검증된 가격으로 간다. 확인된 금액으로 간다. 확인된 금액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단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무조건 검증됐으니까 오케이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 뒤에서 다시 조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보죠.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가액이 증가되면 세금을 물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가액 증가는 개인들이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나 지목 변경이 얼마 들어갔어? 그러면 정부가 그래 그만큼 인정 그런가요? 그거 안 돼 그런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왜요? 왜요? 그랬더니 너 개인이잖아요. 그래요. 개인이니까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말 못 믿어요. 그래요. 그래서 개인들이 하는 말은 잘 안 믿으니까 변경 후에 정부가 정한 시가 표준액에서 정부가 정한 시가 표준액의 차액. 그럼 변경 전후 시가 표준액의 차액을 증가된 가액으로 하면 돼요. 근데 법인인 경우는 법인들은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장부상에서 뭐만 돼 있으면 여기서 입증이라는 이야기는 외부 감사에서 감사기관에서 장부 확인을 했으면 장부상에서 기록된 그 입증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 드립니다. 또는 입증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법인은 제일 중요한 게 입증이에요. 입증이 되면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이제 지문, 기출지문에서 이제 개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개축. 자, 개축. 여기서 개축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건물로 보이는가, 새로운 건물로 보이는가? 있었던 거.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없어져 버리고 새로 올리면 그건 재축. 그러면 재축은 있었던 걸로 본다, 새로운 걸로 본다. 새로운 거. 여기는 개축은 있었던 거. 옛날에 있었던 거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보다 뭐 한 것만 세금을 더 물린다. 증가. 그래서 여기서 가액 증가. 증가된 것만. 여기 개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개축이 아니라 재축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재축이면 옛날에 있었다고 본다. 새롭게 생긴 걸로 본다. 새롭게. 그러면 새로운 거니까 옛날 게 없고 새로운 거니까 그 물건 취득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이렇게. 또는 소요된 가액입니다. 이렇게 가면 돼. 이제 두 번째요.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는 누군가요? 개인. 개인들이 건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크게 고쳤을 때 개인들이 건물을 건축하면서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개인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개인의 장부가 아니라 법인의 장부를 내밀어야 되냐?
아니 그러니까 개인들이 나 건물 이만큼 건물 신축할 때 돈 들어갔어 그러고 개인 장부 내놓으면 입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개인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는 법인한테 맡겨서 법인 장부에 기록된 거 가져와라 이거예요. 법인 장부에서 몇 프로가 넘는 걸 증명해서 가져와라. 90%.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90% 이상 법인 장부에서 증명되는 게 입증이 되면 그걸 취득 가격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말을 잠깐 언뜻 농담 삼아서 이렇게 했죠. 개인들이 집에서 공부한다면 저희는 몇 프로도 안 믿는다. 10%나 믿을까 말까다. 그러면 법인 장부상에서 증명을 하면 몇 프로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90%. 나머지 10%도 안 되는 건 개인이 증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90%가 넘는 걸 법인 장부로 증명을 해야만 그걸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이제 3번이에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요. 개인인가 법인인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개인들이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의 차액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후 시가 표준액의 차액. 근데 법인들이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장부상에서 입증이 되면 그 입증된 가액을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앞에가 개인인가 법인인가. 그런데 혹시 문제에서 지목 변경이 나오고 아무런 말이 개인 법인이라는 멘트가 없어. 개인과 법인 아무 말이 없으면 누구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래요. 개인으로 보고 풀어야 돼요. 단서가 법인이에요. 아무 말 없으면 변경 전후 시가 표준액의 차익으로 가는데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개인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놓으신 게 제일 안전해요. 그런데 법인이라고 단서가 나오면 그때는 입증된 금액이 있으면 입증된 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지금 한번 봤으니까 앞에서 봤죠. 제일 밑에 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민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여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은 노량진 메가랜드로 오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래서 제가 노량진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 인강에 들으신 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온 거예요. 예?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좀 강압적도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내년 34회 그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이제 제가 설명회 할 때 노량진 메가랜드 설명회 할 때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수업을 들으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해드릴 수 있다 하고 하는 문구를 제가 만들다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제 내년에 올해 합격하시고 내년에 누가 공부를 한다면 제가요 나이 때문에요 그러면 그러면 노량진 그러면 돼요. 네. 노량진에서 작년에 최고 고령 합격자가 74세 되신 분이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74세 되신 분이 합격하셨어요. 그러면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그럼 우리 노량진 학원에 오시면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심어줘요. 그중에 최고 젊으신 이종호 선생이 있어요. 메가랜드에서 제일 젊게 강의하신 분. 네. 그죠? 미리 시작하실 분, 먼저 시작하실 분. 그러면 이게 11월 달부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하니까 우리는 상관없는 거고 혹시 주변에 하실 분들이 있으면 미리서 알려주시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요. 저 밖에서 노량진 원장님이 기분 좋아해요 지금. 자 이제 세율로 가봐요. 이제 9페이지 세율로 가요. 자 세율은 이제 취득세 세율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암기 안 하면 안 돼요. 취득세 세율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할 때는 책을 안 보고 연습해 보는 거예요. 칠판 여기만 보고 연습을 한 2번 해보고 되면 넘어가고 안 되면 다시 계속 암기하시고. 자 연습할게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3%. 농지가 아니면 4%. 6억 이하의 주택은 1%. 9억 초과이면 3%.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2.3%. 농지가 아니면 2.8%. 개인 증여
3.5. 비영리 사업자 2.8. 원시 2.8. 공유 분할 2.3. 어제 요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와서 저녁 늦게 왔더니 또 질문이 어제 따라 질문이 한 20 몇 개가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중에 또 그거 다 답변했어요. 근데 요걸 물어봐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공유물의 분할은 2.3이라고 여기서 설명하는데 뒤에서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가니까 0.3이 아니냐. 0.3으로 해야 되는데 왜 2.3이냐. 이걸 질문하셨더라고요. 진짜 할만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공유물을 분할했을 때는 특례세율을 잡으려면 먼저 표준세율을 임시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표준세율을 만들어 놓고 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 특례세 여기 표준세율을 안 만들어 놓으면 그 등기는 무조건 등록면허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로 부과하려면 이 표준세율이 임시세율이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서 물어볼 때 뭘 물어보냐면 9억짜리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세율이 3%라고 책에 나오는데 왜 3%예요? 9억이 초과돼야 3%인데 왜 9억이 3%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식에다 좀 제발 좀 넣어보세요. 그래요. 9억은 곱하기 2 나누기 3억 빼기 3. 자, 곱하기 여기 나누니까 3하고 여기가 3. 이 3은 6. 6 빼기 3은 3입니다. 그래서 6억 9억짜리도 3%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식에다 넣으면 되는데 넣지 않고 9억을 초과하면 3%다 해놓고 왜 9억도 3%냐고 이렇게 또 물어봐요. 계산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이제 가요. 이제는 자, 엄청 빠른 속도로 갈 거예요. 엄청 빠르게. 자, 농지 유상이면 3%, 농지가 아니면 4%, 6억이야 1%, 9억 초과 3%, 농지 상속 2.3, 농지 이외 2.8, 개인 증여 3.5, 비영리 사업자 2.8, 원시 2.8, 공유분할 그렇죠. 봐요. 동영상 하신 분들이 1.2배속을 하니까 빨리 다 말하잖아요. 예? 하도 빨리 듣다 보니까 예? 천천히 가면 그 적응이 안 돼 지금요. 예? 자 이제 다시요. 자, 1번은 상속으로 농지 상속이면 2.3. 상가는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 이외 2.8. 네, 개인들이 증여받으면 3.5. 비영리 사업자 2.8.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게 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몇 프로다? 그렇죠. 3.5. 비영리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자. 그럼 기부 그러면 증여죠. 증여인데 사회복지 법인의 기부. 그럼 여기는 3.5가 아니라 2.8. 이거 4번은 틀렸네. 다 옳은 걸로 돼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틀린 걸로 돼 있네요. 4번은 2.8이 돼야 돼요. 5번은 원시 취득.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2.8. 공유 분할 2.3. 그럼 이제 특례세율로 이제 넘어가요. 자, 특례. 그리고 10페이지에 특례세율은 요거는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사실 무지 어려워요. 그런데 이 표에 있는 걸 지금 먼저 익히면 안 돼. 익히지 마시고 이 특례세율의 기본 폼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자, 특례세율은 과거에 이제 취득하고 등기하고 두 개가 있는데 요 두 개가 동시에 다 세금이 부과되면 요 세율은 표준세율이 돼요. 요게 표준세율이 돼요. 근데 둘 중에 취득은 X가 되고 등기만 동그라미가 되면 요게 특례세율이에요. 이게 특별한 세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취득은 동그라미가 되고 등기가 X가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인 것을 특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 표준세율 속에 이 속에가 세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세율이 표준세율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과 기준 세율 2%와 여기에다 플러스 등기분 세율이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 있어요. 등기분 세율. 여기서 등기분이라는 것은 등기의 원인이 무엇과 무엇일 때만 여기에 들어가겠는가? 취득과 취득 이전. 그렇죠.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로 가니까
취득이나 이전에 대한 등기분에 대한 세율이 중과 기준 세율을 더해가지고 이 두 개를 더해서 표준 세율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취득은 X, 등기만 동그라미. 그럼 이 중에서요. 특례 세율인데 취득은 X, 등기만 동그라미니까 전체 표준 세율 중에서 옛날 취득은 X 시켜버리니까 이 중에서 뭘 빼버리면 된가? 중과 기준 세율을 빼버리면 되겠죠. 중과 기준 세율을 빼버리면 이 중에요. 두 개 들어있는 것 중에서 이걸 빼버리니까 중과 기준 세율을 빼내버리니까 등기분에 대한 세율만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취득은 동그라미고 등기가 X다. 그러면 취득은 동그라미고 등기가 X니까 등기는 빼버리고 중과 기준 세율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례 세율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요. 등기분만 과세라. 그럼 등기만 동그라미 쳐라 그랬으니까 등기만 여기만 동그라미 쳐라. 쳐볼게요. 등기만 동그라미 쳐라 그랬으니까 중과 기준 세율은 그대로 놔둔다 빼버린다. 등기만 동그라미 여기 등기만 동그라미 쳐라 그랬으니까 중과 기준 세율은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시 등기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X입니다. 등기가 X니까 뭔만 물리면 된다. 중과 여기만 X 시켜버리니까 중과 이것만 등기만 X 시켜버리니까 중과 기준 세율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논리가 어려운 논리는 아닌데 상당히 지문이 복잡하게 보여요. 그래서 문제 풀 때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이제 지문으로 갈게요. 환매 등기. 자,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하세요. 등기가 동그라미예요. 등기가 동그라미면 등기만 살려면 중과 기준세를 그대로 놔둔다 없애버린다. 자, 그러면 등기만 동그라미니까 취득은 X다. 그럼 여기서 취득이라는 것은 취득은 중과 기준 세율 적용하는 거 이거 X로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상속. 1가구 1주택이나 농지를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상속받았으니까 사망자의 주택과 사망자의 농지를 내 앞으로 뭐 하면 되는가? 등기하니까 취득은 X. 그럼 여기도 취득은 X라는 이야기는 뭘 빼버려라? 중과 기준세율을 빼버려라. 공유물을 분할했어요.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분할했으니까 분할에 따른 뭔만 하면 되고? 등기만 하면 되죠. 분할에 따른 등기하니까 취득은 X.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은 몇 프로인데? 그렇죠. 표준세율이 2.3인데 이 중에서 2.3 중에서 옛날 취득세 몇 프로는 빼고 2% 빼니까 남는 게 몇 프로? 이렇게 특례 세율을 만들기 위해서 표준세율이 있는 거예요. 임시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하고 이 관계를 잡아내기 위해서 2.3을 먼저 앞에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다. 통나무에다가 번호를 매기는 거 그 번호가 등기라는 이야기예요. 등기니까 2% 빼고 중과 기준세율 빼고. 근데 건물을 이전했습니다. 다른 데로 옮겼으니까 이전했으니까 이전에 따른 무엇을 해야 되고? 등기하죠. 등기하니까 2% 빼고 물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 분할로 인한 가액. 그런데 여기서는 가액 증가를 하겠는데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분도 취득세는 사실은 내야 돼요. 가액 증가분은. 가액 증가가 없으면 등기만 하고 여기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끝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전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뭔만 하면 된다. 등기하면 되니까 2% 빼고 물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두 개 다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산을 분할했어요. 그럼 분할에 따른 뭔만 하면 되니까 등기. 분할에 따른 등기만 하니까 2% 빼고 물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을 개조하고 수리했어요. 그러면 개수라는 것은 건물을 개조하고 수리했으니까 등기를 새로 한다? 안 해도 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등기 안 해도 되니까 등기 빼고 뭐에 대한 세금만 물린다? 중과 기준 세율만 물린다. 근데 종류 변경이나 지목을 변경했을 때 변경과 관련된 거, 변경 등기는 무슨 세에서 물리니까? 변경 등기.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어디로 가니까? 등록면에서. 그럼 취득세에서는 등기 항목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득은 아니죠. 그러면 취득에서는 가액 증가에 대한 중과 기준 세율로만 물리면 돼요.
또 과점 주주가 되더라도 과점 주주는 지분이 50%가 초과되며 그 회사의 물건을 내가 실제로 취득해서 취득이다. 안 해도 취득이다. 내 앞으로 등기를 안 했더라도 취득으로 봐서 세금을 물려라. 그럼 중과 기준세율이다.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세관에서는 등기까지 해주고 취득세 물린다. 등기 없이 물린다. 등기 없이 중과 기준세율로 물린다. 자, 묘지. 무덤. 묘지는 취득세는 과세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한다. 취득세만 과세한다. 취득세는 묘지 과세한다. 근데 과세를 할 때 취득세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중과 기준세율로만 물린다. 임시. 임시로 사용한 건물은 1년이 넘어야만 세금 물리는데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등기하고 물린다. 안 하고 물린다. 안 하고. 등기하지 아니하고 중과 기준세율로 물린다. 이거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지문으로 보면 진짜 쉬워요. 자, 문제 지문 볼게요. 환매 등기. 딱 등기라는 거 얼른 생각해. 등기했네? 등기가 동그라미니까 등기분에 대한 것만 물리니까 중과 기준세율 2% 그대로 놔둔다. 뺀다. 자,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등기하니까 빼버린다. 상속. 상속이네요. 그러면 1가구 1주택 집 없는 사람이 집 하나를 상속을 받았으니까 상속에 따른 등기를 해야 되니까 중과 기준세를 그대로 놔둔다. 뺀다. 자, 뺀다. 등기, 상속 등기 이렇게 얼른 다 상속 등기를 생각하면 돼요. 등기하니까 뺀다.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분할. 분할하면 뒤에다 얼른 뭘 생각해요? 분할? 등기. 분할 등기네요. 등기하니까 중과 기준세율 뺀다. 등기하니까. 또 재산 분할. 재산 분할에 따른 뒤에 뭐 하면 되고? 등기. 등기 얼른 생각해요. 등기. 재산 분할 등기니까 중과 기준세율 뺀다. 등기하면 뺀다. 그다음 임시. 자, 임시. 임시라는 것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하니까 중과 기준세율. 그다음에 건물을 개조하고 수리. 집 수리했으니까 등기 새로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니까 중과 기준세율. 문제를 풀 때 등기를 한다. 등기 동그라미에 2% 물린다. 2% 빼버린다. 빼버린다. 등기 동그라미 2% 뺀다. 등기하고 2%하고 두 개 다 물리면 표준세율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물리면 특례니까 등기 동그라미 2% 빼버린다. 만약에 등기를 안 한다 그러면 2%만 물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다주택자로 가보죠. 이제 주택이 다주택에 대해서는 요거는 뭐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복잡하지 않는데 의외로 복잡하게 여기신 분들이 있어요. 왜 복잡하게 여기냐면 이거를 일일이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요게 몇 프로인가 이걸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주택을 한 개밖에 내가 집 없는 사람이 이번에 집 한 채를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로 과세한다. 이제 집을 한 개 있는 사람이 두 번째 하나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집을 취득하면은 몇 배로 중과세하고? 2배.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이 세 번째 집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 번째를 취득하면 4배. 네 번째도 4배.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네요. 조정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이면 표준세율.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 세 번째 집이면 2배. 네 번째는 4배. 법인들은 4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몇 프로다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2배다, 4배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다 고급주택이 나왔네요. 고급주택은 다 볼 필요 없어요. 고급주택 딱 하나만 보세요. 여기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보세요. 고급주택은 시가표준액이 얼마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라고 보고 여기는 9억이에요. 시가표준액으로 9억입니다. 시가표준액으로 9억이 초과된 주택을 고급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정도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기출지문으로 가봐요. 이제 소유자 이외의 자가 별장으로 사용했네요. 그러면 소유자 이외의 자가 그러면 세입자가 별장으로 사용하면 그 건물은 별장으로 봐라 일반 건물로 봐라. 별장으로 보는데 누구에게 중과세라?
임대인, 집 주인에게 중과세라. 세입자가 별장으로 쓰더라도 집 주인에게 중과세가 되겠습니다. 중과세는 몇 배로 중과세라? 4배로 중과세라. 자, 4배로 중과세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급 주택이네요. 고급 주택이면 시가 표준액 얼마가 넘은 집을 사치하는 집이라고. 시가 표준액이 9억 초과입니다. 이렇게만 가면 돼요. 단독주택이면 3, 3일을 초과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시가 표준액이 9억 초과이면 사치하는 집이기 때문에 몇 배로 중과세다? 4배로 중과세 하겠습니다. 이제 3번. 3번은 과밀이라는 멘트가 나오죠. 과밀 멘트가 딱 드는 순간, 과밀이 보이는 순간 취득세는 몇 배로 중과세한다? 자, 여기서 취득세라고 문제가 딱 나왔으니까요. 취득세가 나오면 2배로 중과세한다. 만약에 과밀이라는 멘트가 나왔는데 등록면허세라고 나오면 3배, 재산세라고 나오면 5배로 중과세하는데 단 과밀이 나오더라도 중과세 안 하는 업종들이 있었네요. 어떤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도시에서 필요한 처음에 가장 먼저 뭐이다? 그렇죠. 시험 끝나고 가야 될 때가 먼저 백화점. 자, 두 번째는 은행을 먼저 가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병원. 이렇게 병원에 가서 마지막 언제나 최종적으로는 병원에 가야 돼요. 어디 입단하려면 테스트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병원 검사 그거. 그래서 마지막 우리 개업을 하려면 내 몸이 좋아야 되니까 병원에 가서 꼭 치료 받으시고 개업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납세 절차로 가보죠. 납세 절차는 거기에 첫 번째 가로예요. 요거 먼저 체크하세요. 대위 신고 납부 가능해요. 요거 먼저 체크하세요. 그럼 취득세는 채권자가 나를 대신해서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작년부터 신설된 거예요. 작년부터 신설됐기 때문에 그 지문이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던 거예요. 두 번째예요. 양가락 1번 이제 박스로 내려봐요. 일반적인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단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고 계약일로부터 이번 연도까지만 며칠 이내에 하면 되고 이번 연도까지만 60일이에요. 내년부터 바뀌어요. 60일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면 돼요. 자, 상속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상속이 났을 때 무슨 글자를 먼저 찾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요. 달의 말일. 달의 말일을 먼저 찾아주세요. 달의 말일부터 우리나라에 주소 있으면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다음에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다. 이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한가 봐요.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 먼저 돈을 주고 허가가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세금을 신고할 때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로 신고하는가? 내가 정부하고 관계로 신고하는가? 정부. 세금을 신고할 때는 정부. 그러면 허가가 떨어져야만 신고한다. 돈만 주고 신고한다. 허가 떨어지면. 그래서 허가받기 전에 돈을 완납을 했더라도 허가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이제 신고 기한 내에 60일 안에 등기를 먼저 하려면 60일이 되기 전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할 생각이면 그때는 등기 서류를 등기 관서에 접수하는 날.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접수하고 며칠 그러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미리서 등기하기 전에 미리서 돈을 내야지 등기하고 나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작년 시험에 이제 추가신고 여기가 출제된 거예요. 추가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미 앞에서 세금 낸 적이 있으면 그 세금은 그대로 놔두고 물린다? 빼고 물린다? 빼고 물린다. 그럼 빼고 물리는데 단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빼준다? 제외하고 빼준다? 제외하고 뺀다. 이제 지문으로 이제 읽어봐야 돼요. 물건을 취득했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되고
60일 안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60일 안에 신고하시면 돼요. 예. 두 번째는 상속이 나왔네요.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달의 말일, 달의 말일 이것부터 찾으시면 돼요. 달의 말일부터 우리나라에 주소 있으면 6개월, 외국에 주소 있으면 9개월. 이제 3번. 3번은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하려고 하면은요, 이 말이에요. 납부기한 60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하려면 그 서류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4번은 요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예요.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로 바뀌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은 빼주고 물려요. 그러면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기를 답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가산세를 포함해서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요. 그럼 그건 아니에요. 그래야 돼요.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빼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른쪽에 중가산세라고 있는데 이거 조금 어려워요. 중가산세. 중가산세 이 부분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던데 이제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요. 이 말 뜻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물건을 취득해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미등기 전매예요. 그러면 등기하지 아니하고 팔았어요. 등기하지 않고 팔았으니까 나는 물건을 취득해서 내 앞으로도 신고 안 하고 팔아먹으면서도 내가 쏙 빠졌어요. 살 때도 빠져버리고 팔 때도 빠졌어요. 두 번을 빼먹었으니까 80% 가산세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잘못할 때마다 우리 한 번 나쁜 짓 할 때마다 몇 프로 가산세가 나오는가? 40%. 그럼 두 번이니까 8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80%라는 퍼센트는 이게 나쁜 짓 하면 가산세 진짜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두 번째로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럼 등기가 필요 없으니까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80% 중과산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80% 물릴 필요 없이 일반 가산세로 가겠습니다. 근데 등기가 필요 없지만 예외적으로 회원권인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을지라도 회원권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면 회원권들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80% 중과산세를 물립니다. 그래서 회원권들은 등기가 필요해야만 중과산세인가 등기가 필요 없더라도 중과산세 물려버린가? 그렇다. 그러면 회원권들은 더 부정한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원권을 중간에 등기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넘길 때 나쁜 짓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한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목 변경은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자꾸 이제 이걸 물어보고 그러는데 지목을 변경하고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이거 의제취득이에요. 의제취득이라는 것은 취득세에서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등기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으니까 중과산세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똑같은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건데 너무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를 해요. 이걸요. 그래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의제취득이니까 등기가 필요 없는 항목이네요. 등기가 필요 없는 항목이니까 등기하지 아니하고 팔았더라도 취득세에서는 중과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 항목이 나오든지 아니면 지목 변경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는가 한번 봐봐요. 일반적으로 1번요.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요. 아무 말 없이 신고하지 않고 팔았어요. 그럼 몇 프로다? 80%. 그다음에 지목을 변경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팔았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의제취득이니까 신고하지 아니하고 팔았어요. 그러면 80% 물린다, 안 물린다? 그렇죠. 중과산세가 아닌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문 2번 같이 이 지문을 그냥 통으로 그냥 한번 읽어 놓으신 게 좋아요. 이제 면세점으로 가보죠. 면세점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이제 작년 시험은 취득 가액이 40만 원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취득 가액이 40이면 면세점이 적용이 되니까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에 50만 원도 안 되는 물건은 등기는 한다, 등기는 안 한다. 등기하죠.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는데 취득세 안 물리는 대신에 무슨 세 물린다? 등록면허세. 작년 시험은 그걸로 맞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이제 이걸 내겠죠.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50만 원 여부를 따질 때 매번 지급한 액수로 판단해라. 총금액으로 판단해라. 총액으로 판단하세요. 총액으로 판단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제 2번 질문이네요. 2번은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으로 거래했을 때는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으로 거래했을 때는 몇 년치를 한 건의 거래로 봐버려라. 1년치를 한 건. 그러면 1년치 전체를 더해가지고 얼마가 넘었는가를 확인해라. 50만 원. 그렇죠. 1년치를 다 더해서 50만 원 여부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관련된 건 이제 이거예요. 1번은 이제 우리가 취득세 내고 등기를 하려면 내가 낸 세금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된가요? 제출 안 해도 된가요? 해야죠. 제출하는데 만약에 그 세금 부족액이 발견이 됐어. 그럼 여기서 두 개 함정이 있어요. 부족액이 발견이 됐을 때는 다음 달 며칠까지만 통보해라. 자, 다음 달 10일까지.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알아요. 그런데 시험 볼 때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달 10일까지 등기소에서 어디에다 통보를 해준다. 자, 둘 중에 한 군데만 골라 잡으세요. 둘 중에 한 군데만. 자, 어디에다 통보해요? 그러면 자, 1번.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의 주소지. 2번. 그 물건 소재지. 왜 그 물건 소재지다? 지방세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니까. 그래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다 통보하는 거예요. 여기는 깜빡 속아버린 수가 있어요. 납세지는 그 물건의 소재지예요. 그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될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입니다. 이 총액에다가 강조를 해놓으시면 돼요. 세 번째는 토지나 건물을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으로 거래했을 때는 몇 년의 거래를 한 건으로 보고 1년 동안 거래를 1건의 거래로 보고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시겠습니다. 이제 비과세로 가네요. 비과세에서는 취득세 비과세는 지문이 한 줄 나와요. 취득세 비과세는 지문 딱 한 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제일 쉽게 나올 때가 이거예요. 국가가 취득했어요. 이게 제일 쉽게 낼 때 이런 걸 내요. 국가가 취득하면 비과세예요. 근데 우리 정부를 내면 쉬우니까 외국 정부를 내. 외국 정부가 취득하면 비과세다, 과세다? 비과세다. 그런데 그 정부가 우리에게 비과세 주면 우리도 비과세. 그 정부가 우리에게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기부채납이요. 기부채납은 내가 물건을 구입해서 정부에게 돈 받고 준다, 공짜로 준다. 공짜로 줘버리니까 비과세.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내가 정부에게 주려고 물건을 샀어. 준다고 사놓고 다른 데로 매각해버렸네. 다른 데로 매각해버리니까 정부는 그래도 비과세 그런가? 세금 내 그런가? 세금 내 그래요. 나한테 주려다 너 다른 데로 빼돌렸지? 세금 내놔라 그래요. 그러면 다시 이제 시험 문제 여기에요. 자, 요걸 문제로 내.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내가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뭔가를 제공을 받았네? 제공을 받아서 무상이든 뭐든 받았어요. 받기만 하면 세금을 안 낸다, 낸다? 낸다. 받았으니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좀 찐하게 돼 있는 거 있죠. 무상사용권을 받는 에다 동그라미를 딱 치면 돼요. 뭔가를 받았으면 그때는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문 이런 거 아주 쉬워요. 국가가 물건을 취득한다. 우리나라 국가든 외국의 정부든 취득하면 비과세입니다. 단
외국 정부에게는 우리 정부에게 한 만큼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세금을 물리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이제 기부 체납 나와요. 기부 체납이 딱 나오는 순간 타인에게 매각 증여했어요. 다른 데로 빼돌렸어요. 다른 데로 빼돌렸으면 부과한다. 부과한다. 다른 데로 빼돌려도요. 부과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데로 빼돌리면 부과한다. 그 다음에 기부 체납인데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아버렸는데 뭔가 받고 제가 기부했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부과 안 한다? 한다. 한다. 받았으니까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이제 위탁자하고 수탁자의 관계네요. 그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수탁자가 새로운 수탁자에게. 여기는 전부 다 비과세예요. 그럼 이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진하게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좀 더. 조합과 조합원의 거래, 조합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는 이것들은 거래했기 때문에 너는 과세합니다. 여기를 조심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여기서는 조심하면 돼요. 조합에서 조합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조합에서 비조합원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세금을 부과 안 한다? 한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 이제 임시. 임시는 몇 년 기준으로 삼으면 되고 1년. 1년이 안 되면 비과세. 1년이 넘으면 과세. 단 1년이 넘지 않아도 사치하는 것은 너희들은 과세. 사치는 과세. 사치하는 것만 예외로 과세합니다. 이제 환매. 환매라는 것은 내 물건을 누군가에게 넘겼다가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매 행위는 과세. 정부에게 넘겼다가 정부한테서 돌려받는 것은 비과세. 환매를 할 때 거기에 진하게 수용이라고 있죠. 수용이라는 단어만 보세요. 정부에게 수용을 당했다가 다시 정부한테 돌려받는 것은 비과세. 이럴 때만 비과세. 시험에 6번이 좀 많이 나와요.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 집 수리했을 때. 아파트 수리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얼마 안 된 집을 수리했을 때는 비과세다. 9억 이하. 9억이 안 되는 집을 수리했을 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9억이 안 되는 건 비과세예요. 그런데 크게 고칠 때는 9억이 넘지 않아도 과세 대상.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의 주택은 비과세지만 대수선은 제외하고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번에 조합하고 비조합원의 거래입니다. 조합하고 비조합원의 거래는 과세로 간다? 비과세로 간다? 과세로 간다. 그다음 임시 나오면 몇 년이 넘었는가를 확인한다. 1년. 1년이 초과되면 과세, 1년이 초과되지 않는 건 비과세. 이제 공동주택의 개수, 우리 아파트 수리 나오면 무조건 금액 얼마가 넘었는가 확인해라. 9억. 9억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단 9억이 안 되더라도 대수선 크게 고칠 때는 과세 안 한다? 한다? 한다. 여기까지 해서 취득세가 끝나요. 이제 한 편 넘겨보시면 이제 등록면허세로 가요. 등록면허세는 그냥 뭐 문제 지문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막 등록면허세는 나는 포기할 거예요. 이런 분이 있는데 저 등록면허세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한 문제로 막 거저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볼게요. 이 지문 안에서요. 등록이란 이 지문 안에서 시험이 한 줄이 나와요. 여기서 한 줄. 간단해요. 그러면 등기의 원인이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할 때는 무슨 세로 물리면 되고? 그래요. 등록면허세로 물리면 돼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로 물리고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로 물리고? 취득세. 그럼 이제 그대로 가볼게요.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하면 취득세로 과세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등록면허세에서 제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할 때는 원칙은 취득세로 가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은 대신 무슨 세를 내야만 등기를 해주겠다. 등록면허세를 내야만 해드리겠다. 그러면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이 네 가지 항목들은
이 네 가지 항목들은 모두 취득세 대상이란 이야기인가? 취득세 대상은 아니란 이야기인가? 다시요. 다시. 지금 오늘 76일 남았어요. 자, 다시.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무시. 자, 다시 가는 거예요. 요 네 가지는, 이 네 가지는 원칙은 무슨 세로 물어야 되는데, 그렇죠.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하니까 취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대신 무슨 세로 물리겠다? 등록면허세. 세금만 등록면허세를 내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을 취득해서 등록했으니까요. 취득해서 등록했으니까 원칙은 무슨 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취득세로 가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무슨 세로 물린다? 등록. 왜 불가능하냐면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을 취득해서 등록할 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취득세 면제해 드릴게요. 법 규정상 면제가 돼요. 그래서 법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했으니까 취득세 부과 대신에 무슨 세로 물린다? 등록면허세로 물린다. 자, 두 번째요. 외국인 소유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서 취득세 받는다, 안 받는다? 받죠. 취득세를 받을 때 등기까지 포함해서 받는다, 등기는 빼고 받는다? 빼고 받았죠. 등기를 빼고 받는데 나중에 가지고 들어와서 등록을 하려면 취득세를 또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이미 냈으니까 또 내면 이중과세니까 취득세 대신에 무슨 세로 돌려서 받는다?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는다. 취득세 제척기간 이미 지나버렸어요. 제척기간 이미 지났으니까 취득세 부과하고 싶어도 부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무슨 세를 물린다? 등록면허세. 별것 아니에요. 자,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 원도 안 되니까 이거는 등기하려면 취득세는 못 물리니까 무슨 세? 등록면허세. 그럼 작년 시험이 우리 시험이 4번 이게 담임 시험이었어요. 이게 작년 시험이 4번이었다니까요. 그럼 올해는 4번 빼고 나머지 1, 2, 3번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근데 3번 같은 문제를 내면 취득세 제척기간 지났으니까 못 물리니까 등록 다 알아버리네. 그래서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를 문제를 내게 돼요. 그래서 올해 공무원 학생들 시험에서는 2번을 냈어요. 작년에 공무원 학생들 시험에서는 3번을 냈어요. 작년에 3번을 내니까 우리는 4번을 냈어. 그럼 올해 공무원 시험에서 2번을 냈으니까 우리는 몇 번을 내겠다? 그런 거 찍기는 진짜 잘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이거 나오면 그냥 하나 맞추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달 모의고사도 이게 나오면 맞추겠네 하고 맞추시면 돼요. 자, 이제 해결했어요. 이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로 가요. 등록면허세는 그러면 공부상에 등록을 하는 자예요. 서류상에다 이름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등기부상에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 내는 게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러면 실제 주인이 내더란 이야기인가? 이름 쓴 사람이 낸다는 이야기인가? 자, 이름 쓴 사람. 자, 이름 쓴 사람. 여기만 보고 이름 쓴 사람 찾아내요. 다 아니까 이제. 저당권 설정은 저당권자.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 저당권 말소는 저당권 설정자. 그럼 다시 이제 조금만 해석해 볼게요. 저당권 설정은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권자.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다, 임대인이다? 임차인이다. 저당권 말소는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무자. 작년 시험은 여기가 출제됐어요. 전세권이 출제됐어요. 작년 시험은 거기가 났어요. 자, 그럼 이제 지문 가볼게요.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름을 쓴 사람이에요. 만약에 등록을 안 하면 등록면허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등기부상에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질문하는 게 이걸 물어봤더라고요. 그러면 등록을 하는 사람이 실제 주인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실제 주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래야 된가?
이름 쓴 사람이에요. 이름 쓴 사람. 이름 쓴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혹시 등록을 하는 사람이 어디 질문하시면 뭐라고 했냐면 등록하신 분이 명의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는가? 네. 그러고 끝났어요. 답이 네예요. 끝이에요.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그 사람 명의자고 이름 쓴 사람 맞아요. 그렇게 써놨어요. 이름은 실제 주인이 아니어도 이름을 쓰면 등기부상 이름 쓴 그 사람. 그러면 갑소유 물건이지만 갑소유 물건에 을이 등기하면 세금은 누가 낸다? 그래요. 을.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바로 풀리는 거예요.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다.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자. 자, 저당권자를 채권자라고 한다. 채무자라 한다. 그렇죠. 채권자. 돈 받을 사람. 자, 이렇게 됩니다. 3번. 이제 저당권 말소네요. 저당권 말소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 이렇게 가면 되죠. 이제 전세권 설정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임차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나오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예요.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 가액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여기예요. 등기 등록 당시. 등기는 등기하면 세금 나오니까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 가액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풀어가셔야 돼. 자, 이제 알고 있는 칠판 보고 풀어보세요. 지상권에 대한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 일반적인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담보에 대한 가등기는 채권 금액.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 지역권은 여역지 가액. 전세권은 전세 금액.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는 일건당. 일건당. 여기까지만 과세표준이에요. 건당이 과세표준이고 세율은 6,000원이고. 그러면 작년 시험은 전세권이 나왔어요. 작년 시험. 그러면 올해 시험에 내는 사람은 어디를 내겠는가를 생각해 봐요. 그것도 알아냈어요. 참 이제 능력들이 좋으시네요. 예?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은 너무 멀리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요. 작년에 이건 냈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나 그 위에 거나 둘 중에 하나를 내버려요. 그러면 임차권을 냈을 때가 가장 헷갈리거든요. 어떤 식으로 내요? 임차권은 임차보증금이요. 이렇게 내요.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지문 한번 볼게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에요. 나오면 제일 먼저 볼게 등기 등록 당시예요. 요 지문. 그래서 문제에서 취득 당시예요. 그러면 아니요. 틀렸어요. 그래야 돼요.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기 등록 당시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산 재평가라는 걸 물어보면 재평가 된 해야 된가? 전 한가? 된. 그러면 지금까지는 2년, 예를 들어 여기서 좀 물어본 게 30일에 2년 전에는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2년 전에는 이 지문에서 감가상각을 물어봤어요. 그때는 감가상각을 물어봤으면 이번에는 뭘 물어보겠는가? 재평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감가상각은 값어치가 올라간다, 값어치가 내려간다. 감가상각 할수록 내려가죠. 나이가 들수록 이 값어치가 올라가는가 떨어지는가요? 그게 감가상각이에요. 떨어지는 거.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가상각 값어치가 떨어진 거. 재평가는 올라가는 거. 그러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재평가가 되든 감가상각하든 뭐 한 걸로 물린다. 변경된. 무조건 된 걸로 물린다. 이제 3번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때는 채권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액으로 가면 돼요. 근데 채권 금액이 없으면 대신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나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을 대신 채권 금액으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 금액이 없다고 세금을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지상권 설정. 지상권 설정 등기예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면 부동산 가액이요. 부동산 가액이요. 여기도 시험에 많이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지상권 설정은 부동산 가액입니다. 왜 부동산 가액이냐면 이런 거예요. 땅 위에 권리는 지금 땅 위에 있는 공중에 있는 이 가격은 어떻게 책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대신 그 부동산 가액을 대신 과세 표준으로 갖다 씁니다. 그래요. 이제 저당권이나 경매 신청이나 감려나 가처분 이건 뭐 하려고 한다? 돈 받으려고. 그러면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할 때도 세입자가 뭐 받으려고? 자기 전세금. 그래서 전세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냈냐면 전세권 설정에 대한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틀렸죠?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전세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네, 지역권 설정은 요역지 가액. 특히 이제 임차권 주의하세요.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임차권은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가등기는 일반적인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담보에 대한 가등기는 채권 금액.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는 변경이나 말소는 건다. 건수. 등기 건수를 과세 표준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한편 넘겨보시면 이제 세율이 나와요. 등록면허세 세율에서는 지문이 한 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이거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모두 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 2년 전에는 60% 범위 내에서 가감한다.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밑에 기출지문 1번에 있어요. 있으니까 나중에 지금 안 쓰셔도 돼요. 자, 이제 세율만 먼저 익혀보죠. 이전에 따른 등기는, 이전에 따른 등기는 원칙은 무슨 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 내야 돼요. 그런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무슨 세로 돌리면 되고? 등록면허세. 그럼 이제 그걸 찾은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취득세에서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면 몇 프로 세율로 과세해야 되는데? 2.8로 과세해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몇 프로 빼고? 그렇죠. 2% 빼고 등기분 몇 프로만? 0.8. 그래서 이게 0.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 빼고 물리니까. 이제 유상은 유상으로 이전했을 때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가 아니면 4%. 하나의 물건에 두 개가 적용이 되면 둘 중에 높은 거. 그러면 4%. 이 중에서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2% 뺀다. 그러면 2%. 그래서 여기가 2%.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 풀 때 취득세하고 둘 다 그냥 같이 잡아버릴 수 있어요. 자, 상속.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농지가 아니면 2.8. 그럼 둘 중에 높은 거 2.8. 여기에서 2% 빼고 2% 빼니까 0.8. 아니 왜 2% 빼요? 그러면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만약에 상속을 받고 제척기가 몇 년이 지나버리면 누가 5년이라고 그랬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몇 년? 10년. 아니 그걸 그러면 제척기간 다시 한번 가보죠. 자, 제척기간 사기치면 10년. 상속 증여 원인 10년. 명의신탁 10년. 무신고 7년. 과소신고 5년. 정상적으로 신고해도 5년. 다 알잖아요. 하면서 시험 볼 때는 이상하게 해놓고 집에 가서 저 틀렸네. 시험 끝나고 나와서 이거 나 어떻게 하기는 내년 학원 알아봐야죠. 네? 학원 알아볼 때는 어디로 알아본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건 습관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는 내가 몇 년 안에 정부는 조사 당할 수는 있다. 10년.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신고 안 하고 버티면 10년이 지나버리면 2%는 안 받고 0.8만 받는 거예요. 증여를 받았으면 개인이면 3.5, 비영리는 2.8. 둘 중에 높은 거 3.5.
증여받고 몇 년 동안 버텨버리면 10년 버티면 2% 뺀다. 빼고 1.5. 1.5. 그래서 1.5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세율은 요것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 지상권부터 가등기까지는 과세 표준을 이 부분을 익혀야 되니까 요거는 다 알고 있다고 보고 그냥 순서도 쭉 가볼게요. 자, 지상권.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 저당권, 채권 금액, 지역권, 요역지 가액, 전세권, 전세 금액,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 경매 신청이나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 금액, 일반적인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담보에 대한 가등기는 채권 금액. 그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세율은 끝났어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세율 밑에 있는 이제 지문 가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한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온 것처럼 보면 많이 나와요. 한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안 나오겠죠. 한 몇 년 더 지나면 또 나와요.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취득세에서는 원시 취득이다. 원시는 2.8. 그럼 끝에가 8이 있죠. 8이 있으니까 8. 2.8이 이 빼버리면 얼른 되니까. 네, 상속. 상속을 받았으면 농지는 2.3. 농지가 아니면 2.8. 둘 중에 높은 거 2.8. 2.8에서 2 빼버리니까 0.8. 증여는 개인이면 3.5, 비영리는 2.8. 그러면 3.5에서 2 빼니까 1.5. 이렇게 얼른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세 세율을 암기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이 암기돼 있어야 등록면허세 세율이 정확한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제 소유권이죠. 가등기네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그런데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부동산 가액의 0.2.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의 0.2. 돈 받으려 하니까. 근데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의 0.2. 전세권은 전세 금액의 0.2. 이제 등록면허세 납세지로 가봐야지.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여기는 이 세 개 중에 해년마다 지문 한 줄이 나와요. 요 셋 중에 하나. 요 세 개 중에 하나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니까 원칙은 그 부동산, 그 물건 소재지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의 물건이 여러 군데 지방에 걸쳐가지고 각 지방별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갑니다. 이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딱 두 개로만 잡으세요. 부동산 소재지가 확인되면 부동산 소재지, 확인이 안 되면 등록 관청 소재지. 그럼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아도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가 어딘지 안다, 모른다? 모르면 어디로 간다?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납세 절차로 가보죠. 등록면허세 여기서도 대위 신고 납부 가능하고 여기를 체크하세요.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채권자가 대신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요게 작년부터 신설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는 내가 등기하고 세금을 내는가, 하기 전에 내는가? 하기 전.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이제 시험 문제는 두 번째 거. 여기가 주 타켓이에요. 신고는 안 했지만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버리면, 신고는 안 해도 돈 내버리면 신고 안 한 걸로 봐라, 한 걸로 봐라? 한 걸로 봐라. 그러면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둘 다 부과한다, 부과되지 않는다? 둘 다예요. 둘 다.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둘 다 물리지 않습니다. 이제 추가 신고는 취득세하고 똑같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60일 안에 다시 신고하고 납부하되 이미 낸 건 빼주고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있으면 포함해서 빼라, 제의하고 빼라. 제의하고 빼라. 자, 기출 지문 봐보죠. 납세지는 그랬어요. 아무 말 없이 부동산 등기, 어딘지 알겠네?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어딘지 모르겠네? 그러면 등록 관청 소재지. 모르면 관청 소재지, 알면 부동산 소재지. 자, 세 번째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자, 4번이네요.
신고는 안 했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버리면 가산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가산세 안 물린다.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모두 다 물리지 않는다. 자, 이제 무덤 나왔네요. 무덤 딱 나오는 순간 취득세는 과세다? 비과세다? 취득세. 다시요. 이 세 개를 연결해야 돼요. 틀리신 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요. 내년에 노랑일하고는 오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사무실 개업해서 하셔야지. 그래서 취득세는 무덤은 취득세는 과세. 취득세는 과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또 무덤 나오면 재산세는 비과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덤 나오고 여기가 등록면허세잖아요. 등록면허세 나오면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6번이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법인이 우리 회사의 자본금을 등기 안 해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바뀌어가지고 등기부상에 그 이름을 숫자를 바꾸려면 정부는 세금을 안 받고 바꿔준다. 돈을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이거 과세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돼서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등록면허세까지가 끝나요. 그러면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잠시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요. 1시 반쯤에 아마 다시 1시간 쉬었다가 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재산세부터 진행하죠.